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결혼 생활이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누구 축 모르는 치열한 소리 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40년의 침묵.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으며 남편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칠순, 잔칫날 모두가 지켜보는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그녀는 지난 40년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며 평생 잊지 못할 공개 심판을 내렸습니다. 오늘을 위해 나는 30년을 준비했어. 그 짧은 문장 뒤에 얼마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세월을 견뎠기에 40년을 인내하고 마지막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판을 뒤집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차갑고도 치밀했던 복수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날은 제 아버지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꽤 큰 한정식집 전체를 빌렸고 입구부터 화려한 축하 현수막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3층 높이의 대연 회장에는 만수무강이라 적힌 대형 액자가 걸렸고 금색 테두리의 대련이 양옆을 장식했죠. 제사상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고임상 위에는 과일과 떡이 넘쳐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떡 하나도 옆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노포를 찾아가 주문할 정도였죠. 흰 천막이 처진 야외 마당에는 스르피개가 넘는 테이블이 놓였고 40년 경력의 출장 요리사들이 전복 갈비찜부터 홍거 삼합 신선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어머니는 주방에서 지휘를 하셨습니다. 손으로는 메뉴를 적고 눈으로는 연회장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셨지요. 친한 이웃들이 오늘따라 유독 정성을 들이시네요 라고 한마디씩 건네면 어머니는 그저 살짝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간 어머니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말투는 더 신중하고 느려졌고 눈빛에는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아버지는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이발까지 말끔히 마친 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 여자 혜란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실크 원피스를 입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서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어머니는 반대편에서 단아한 연하늘색 치고를 입고 서 계셨습니다. 정갈하게 올린 머리엔 결혼식 때나 꺼내셨던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죠. 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깊은 수렁처럼 고요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차례로 술을 올리며 축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한껏 들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나이 잃은 가장 감사한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40년 넘게 내 밥상 한 번 돈 한 푼 걱정시키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내빈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반응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남들 앞에 서는 걸 싫어하셨고 이런 자리에서도 늘 뒷바라지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무렵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빼곡히 남겨진 통화 기록들이었습니다. 가끔 서울 강남으로 볼 일이 있다며 나가셨는데 돌아오실 때마다 법률 문서가 든 가방을 들고 오셨지요.
제가 무엇인지 물으면 보험 설계 자료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칠순 잔칫날 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현장을 장악하셨습니다. 음식은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고 음향사고도 없었습니다. 사회자조차 어머니가 부녀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역방송 베테랑이었죠. 심지어 빔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도 직접 대여하셨습니다. 가족의 추억 영상을 틀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저 가족 여행 사진들을 모은 영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냉정함과 치밀함은 단순한 잔치 준비라기보다 어떤 거대한 발표회를 앞둔 사람 같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 오늘 하는 것 좀 봐라. 시장 선거라도 나가야겠어.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번들거리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믿으며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가 대본을 쥐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개연식 전 어머니가 나지막이 읊조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을 30년 동안 기다렸어. 평생 잊지 못하게 해줄 거야. 제가 처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건 14살 때였습니다. 학교가 평소보다 일찍 끝났던 날, 저는 아버지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 아버지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에는 한 번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이 있다는 것을요. 선명히 기억납니다. 사장실이라 적힌 뿌연 유리문이 달린 나무 문이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기척이 없기에 슬쩍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옅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그 곁에 몸을 기울인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를 한 그녀는 아버지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분위기는 결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지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여자가 먼저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척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웃더군요. 어머, 이 도련님이 사장님 아드님이구나. 처음 뵙네요.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이쪽은 박 실장 내 비서야. 예산안 확인 중이었단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립스틱이 살짝 번져 있었고 테이블 위 찻잔엔 붉은 입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회의 중에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죠.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소고기를 사주셨고 최신형 게임기를 사주셨습니다. 고기를 썰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오늘 본 건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알았지?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할 때가 있단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한 기운이 싹 텄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통화하는 소리가 늘었고 옷에서는 어머니의 향수와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곤 하셨죠. 아버지는 원래 사과하거나 설명하는 법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당당했고 잘못을 저질러도 큰 소리를 치는 분이었죠. 16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그 이상한 행동들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깊은 밤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가 주방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아 따뜻한 꿀물 잔을 쥐고 계셨습니다. 김이 올라와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해 보였죠.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는지 잠귀가 밝아서 그렇다.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그 박 실장 일 알고 계세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 속의 물결이 가볍게 흔들렸지요. 2초쯤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잔을 내려놓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알고 있단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멍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혼 안 하세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도 억지도 아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담담함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거든. 어머니의 말투는 차가 식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집에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집안의 모든 가계부는 어머니의 손에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엑셀을 배워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대출 이율을 따졌으며 보험의 면책 조항까지 꿰뚫고 계셨죠. 나중에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투자학 유산 상속 계획 같은 강의를 들으러 다니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어머니는 정기 예금을 들고 보수적인 펀드에 투자하며 한 푼, 두 푼 자산을 모으셨습니다. 불평 한마디,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죠. 감정을 너무나 잘 숨기셔서 자식들인 저희조차 어머니가 그저 그 상황에 익숙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 제가 여쭙습니다. 엄마, 정말 화 안 나세요? 아빠가 밉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증오는 사람을 갉아먹는 감정이야. 내가 맨날 화만 내고 있었다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겠니,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겠지만 진짜 모르는 건 그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단다. 우리 가문은 사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공범 구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박 실장의 존재를 아셨고 친척 어른들도 술 한 잔 들어가면 자네 아버지가 능력이 좋아서 밖에서도 대접받는 거야. 남자 복이지라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그렇지요. 라며 웃고는 주방으로 돌아가 요리를 하셨지요. 누나는 참다 못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떠났고 공무원이 된 뒤로는 명절에도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걸 다 참아라고 누나가 따져 물을 때도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지 않으면 어쩌겠니? 아빠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나에겐 너희가 있는데 막내 남동생은 더 철저했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떠나 아예 정착해버렸죠. 가식적인 이 집구석이 지긋지긋해 라면서요. 오직 저만이 남아서 어머니처럼 소리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생각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치명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갈수록 박 실장에게 의지했습니다. 모든 회의와 비즈니스 미팅에 그녀를 대동했죠. 몇 번의 식사 자리에 저도 동석했는데 아버지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박 실장 판단이 제일 정확해. 나보다 안목이 좋아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박 실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아꼈지만 그 눈빛엔 자신감이 넘쳐났죠. 어머니는 그저 옆에 앉아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치심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 모든 수치를 삼켜 훗날 쏠 총알로 바꾸고 계셨던 겁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는 참 고우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었지요. 크지 않은 눈매엔 늘 정적이 감돌았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다닐 때 아버지는 이름 없는 소기업의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청혼 반지를 살 돈이 없어 친구에게 절반을 빌릴 만큼 가난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하셨습니다. 낭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게 어머니가 가졌던 결혼에 대한 가장 소박한 상상이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는 지방법원에서 하던 격리직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와 건자재 상사를 차렸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대금을 관리했으며 거래처에 보낼 명세서를 일일이 손으로 쓰셨지요. 팩스도 없던 시절이라 물건이 늦으면 직접 버스를 타고 배달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키워 사무실을 내고 비서를 두고 박 실장 같은 여자들이 생겨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주방에서 도시락을 싸고 전기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며 가계부를 쓰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알게 된 건 그 가계부가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이 집을 장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빈틈을 보인다는 것을 어머니는 믿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대놓고 박 실장과 만남을 이어갈 때도 어머니는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박 실장이 서류를 받으러 집에 오면 차까지 대접하셨죠. 어색함도 냉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보러 온 평범한 손님처럼 대하셨죠. 제가 엄마 자존심 안 상하세요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추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상하지 왜 안 상하겠니?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건 내가 무엇과 바꾸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 내가 더 많이 삼킬수록 나중에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법이거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죠. 어머니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으셨고 저희에게 아버지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입으로 싸우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움직이면 끝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어머니는 혼자 강좌를 들으러 다니셨습니다. 증권 입문 재산 관리 신탁 세미나 같은 것들이었지요. 은행 설명회에 가서 보험 내용을 묻고 서류를 챙겨와 별도의 폴더에 보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소일거리 삼아 공부하시는 줄 알았지만 사실 어머니는 자신만의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고 계셨던 겁니다. 연금보험을 들고 배당형 펀드에 매달 적립하며 제 동생 명의로 신도시에 작은 오피스텔도 하나 마련해 두셨더군요. 아버지조차 어머니가 얼마를 쥐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숨기세요? 라는 제 물음에 어머니는 답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 돈이 있어야 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집의 진짜 기둥은 아버지가 아니라
입을 꾹 다물고 계신 이 여자라는 사실을요. 누나는 그런 어머니를 가장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참으니까. 아빠가 저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라고 소리쳤죠.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빠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건 내가 자기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떠나는 날 아빠는 알게 될 거다. 내가 이 세월 동안 무엇을 기다려 왔는지.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빈손으로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자립할 때까지 그리고 확실한 증거와 자원 카드를 손에 쥘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어머니는 도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뒤집으려는 분이었습니다. 질 때는 충동적으로 지면 안 돼. 이길 때는 깨끗하게 이겨야지.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솔직히 박 실장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미인은 아니었지만 늘 단정했고 말솜씨가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고 늘 가벼운 웃음을 머금어 화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죠. 그녀는 우리 가족과 깊이 엮이려 하지 않았지만 나타날 때마다 선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선물을 보내야 할지 정확히 알았지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스케줄 관리부터 투자 제안서, 검토, 심지어 몸이 안 좋을 때 어느 병원에 갈지까지 그녀가 결정했죠. 언젠가 전시회장 밖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박 실장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슬며시 팔을 풀며 제게 정중히 목례를 하더군요. 아버지는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왔냐 오늘 볼 게 많으니 최신 건축 자재 좀 살펴봐라. 변명은 없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죠. 어차피 업무상 필요한 관계라고만 하실 테니까요. 아버지의 세계는 전형적인 구시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집은 집이고 밖은 밖이라는 논리였죠. 생활비 꼬박꼬박 주고 명절 봉투 두둑이 챙겨주면 아내와 자식은 만족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혼할 생각도 없었지만 박 실장을 숨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박 실장이 눈썰미가 좋아서 내 재산을 지켜주는 거야 라고 자랑까지 했죠.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는 늘 웃으며 박 실장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박 실장은 건강에 좋은 고가의 선물을 보냈고 어머니는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며칠 뒤 다른 이웃에게 선물하곤 하셨습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그저 너무 달아 라고만 하셨죠. 한 번은 아버지가 남쪽 지방 출장을 다녀오며 명과 세트 2상자를 사 오셨습니다. 한 상자는 거실에 두셨고 다른 한 상자는 안방 옷장 깊숙이 숨기셨죠. 어머니는 빨래를 하시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셨습니다. 거기엔 매일 조금씩 챙겨 드세요. 위 건강에 좋아요. 혈안 드림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명과 하나를 꺼내 접시에 담고 칼로 정확히 반을 잘라 제게 주셨습니다. 먹어봐라. 피가 아주 고소하구나. 저는 그 과자를 받으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상대의 모든 속임수를 꿰뚫어 보면서도 결코 먼저 소동을 피우지 않는 분.
마치 경기가 시작되기 전 상대의 모든 실책을 기록하는 심판처럼 고요하셨죠. 우리 집은 그런 상태로 수년을 흘러왔습니다. 밥은 여전히 따뜻했고 국은 항상 향긋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말 못할 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의 행방을 묻거나 전화를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듯 모든 일을 마음속에 하나하나 적어두고 계셨던 거죠.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었죠. 아무도 그 폭발의 날이 언제일지 짐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겉보기에 우리 집은 완벽했습니다. 번듯한 집과 차 명절이면 가득 차려지는 상차림. 아버지는 지역 건자재 협회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부녀회 간부였습니다. 길을 가면 이웃들이 참 인고 부부시네요 라며 부러워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일찍이 그 가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남동생은 그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저만이 남아 어머니의 고독한 요리를 지켜봤죠. 한 번은 여쭙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평생 사실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내가 어딜 가겠니? 내가 지금 떠나면 이 집은 정말 무너지는 거야. 그때 저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삶은 팍팍했지요. 그런 저를 위해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위한 보양식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네 엄마는 너무 고지식해서 재미가 없어. 박 실장 같은 센스가 있어야지 라고 술기운에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나르던 어머니는 그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들으셨지요. 화내지 않고 그저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 여자한테 이 국도 끓여달라고 하지 그래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당신은 그 입 바른 소리가 문제야 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조용히 자신의 국을 한술 뜨셨습니다. 표정은 뉴스 단신을 보는 것처럼 무미건조했죠. 그 무렵 어머니는 57세였습니다. 동년배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이셨죠. 새벽마다 요가를 하시고 밤에는 경제서적을 탐독하셨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고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법을 익히셨지요. 엄마 이런 건 왜 공부하세요? 라고 묻자 어머니의 눈빛이 강철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류 한 장에 내 인생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다. 내 평생을 주방에서만 보낼 수는 없지 않니.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참고 계신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설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아주 느리고 긴 길이었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걷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안 불이 꺼져 있었고 주방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아 서류 봉투를 보고 계셨죠. 그 안에는 토지대장과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업 초기에 샀던 우리 집의 뿌리와도 같은 소유의 상가 건물을 어머니 몰래 박 실장의 명의로 넘긴 증거였습니다. 시세가 수십억에 달하는 건물이었죠. 어머니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 한 잔을 마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서두르는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계획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건 신호야. 자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건 자기도 나이가 들었고 언젠가 내가 판을 뒤집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는 뜻이지. 하지만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어머니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재산 분할과 자산 동결 절차를 상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법은 도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더구나. 어머니는 요리를 하면서도 회사법과 가사소송 서적을 펼쳐보셨습니다. 구형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녹음 기능과 문서 스캔 앱을 익히셨죠. 단톡방에서 김 변호사라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료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회계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해 우리 회사의 모든 재무제표를 분석하셨습니다. 현금 흐름 하나하나를 노트에 기록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일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지인들을 주주로 내세워 우리 회사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가 아니라 은퇴한 옛 동료들이나 소액 주주들로부터요. 어머니는 그들의 심리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협상하셨습니다. 4년에 걸쳐 지분 30%를 확보하셨고 마지막 결정적인 지분은 제 당숙을 설득해 가져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무시하는 동안 어머니는 그 소외된 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신 거죠. 어머니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을 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0%다. 아빠는 여전히 회사가 자기 것인 줄 알겠지만 서류는 이미 정리가 끝났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5일 안에 아빠는 빈털터리가 된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준비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아예 성을 통째로 점령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물음에 어머니는 담담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야. 자기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 손바닥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지. 남자가 칼을 휘두를 때 내가 숟가락만 들고 있었다면 그건 내가 아직 쇠숟가락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줄 거다. 그해 말 어머니의 유령 회사는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마누라는 보험이나 들 줄 알지 세상 물정 몰라라며 친구들과 웃고 계셨죠. 옆에서 귤을 까시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귤 껍질을 아주 정교하게 벗겨내셨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는 칼날 같은 손길이었죠. 아버지는 이미 끝이 정해진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오직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사업도 잘 굴러가는 듯 보였죠. 어머니는 이번엔 정말 화려하게 한번 해드려야겠다며 잔치를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신이 나서 박 실장까지 초청 명단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잔칫날 아버지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머니가 설계한 결산의 무대였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버지는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하셨죠. 16개 테이블이 꽉 찼고 지역 요인들과 친구들이 모여 아버지의 성공을 찬양했습니다. 박 실장은 구석에서 며느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잔치가 무르익고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을 위해 나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순간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회사의 자산 유출, 내역 박 실장 명의로 넘어간 건물 자료, 그리고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선 채무 서류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툼한 서류 뭉치가 테이블마다 돌려졌죠. 성공한 사업가인 줄 아셨겠지만 이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희생과 기만이 있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박 실장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집은 뺏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분은 이제 내 아이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감당하며 사세요. 저는 오늘로 이 연극을 끝냅니다. 어머니는 단상에서 내려와 진주, 귀걸이를 빼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가자, 여기는 저들이 치우게 둬라. 그렇게 잔치는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건물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기셨고 박 실장은 해외로 도피하듯 떠났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자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부분 회수되었죠. 아버지는 몇 번이나 어머니를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어머니는 결코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회사 지분을 완전히 넘기고 물러나라고 전해라. 그게 유일한 대화의 조건이다. 이제 어머니는 자신만의 삶을 사십니다. 새벽마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재테크 노트를 정리하십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누군가의 밥상을 걱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남이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사는 삶 말이다. 아버지의 70대 이후는 쓸쓸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쓰러졌을 때도 어머니는 병원비만 입금하셨을 뿐 병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이지. 그 사람은 지금 그 빚을 갚고 있는 것뿐이다. 여러분 한평생을 참아온 한 여자의 이 치밀한 복수를 어떻게 보시나요? 40년의 인내 끝에 가장 화려한 순간에 내린 사형 선고, 누군가는 너무 잔인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가장 공정한 결말이라고 말하겠죠. 가정에서의 배신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절대 반항하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하며 영혼을 짓밟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냉정한 방역이 감정적인 폭발보다 더 무서운 법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며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생의 장부는 언젠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진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